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명 21 대선 후보와의 토론 오늘 2부입니다. 자, 우종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최명호님. 예,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손종호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민재님 나오셨습니다. 김민재님은 뭐 우리가 단골인데 굳이 또 대구에서 출연하겠다고 오셨어요. 자, 오늘 오늘 첫 질문은 제가 먼저 네, 아무나 하십시오. 요즘 계속해서 취업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얘기지만은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이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결국 합격하는 사람은 결국 소수이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시나 공시낭인으로 이제 전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배우는 과목 자체가 공무원 시험에 공무원 공직이 아니면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아주 맞는 이야기예요. 예.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아주 현실을 냉정하게 잘 지적해 줬는데요. 사실은 며칠 전에 문재인이 이 고용은 민간이 창출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든 언론이 그걸 인제서 알았냐고 썼거든요. 나는 그 말을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이제 있을까? 고용을 창출하려 한다고 민간이 할까? 삼성전자가 매출이 지금 오늘 보니까 200 몇십 조에 순이익이 57조인가 얼마인가 이래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고용을 더 늘릴까? LG가 또 사상 최대의 가전 매출을 기록하고 세계 1위다 더 늘릴 수 있을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매출 증가나 순이익 증가하고는 다르게 고용은 점점 기계화 자동화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간 고용은 점점 더 그럴 거라 봐요. 그러다가 세계화 이런 것 때문에 이 해외로 공장도 갈수록 나가고. 자, 이런 시대에서 이제 대기업 일자리, 그 다음에 공공기관 시험.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 봤을 때 옛날 40급 일자리인데, 그거 다 합치면 몇 개쯤 될 거라 봐요. 내가 봤을 때 대기업 들어가는 거하고 공공기관에 공사 취직하고 다 합쳐봤자 한 5만 개도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무원 일자리하고 중견기업 일자리 합치면 7, 8만 개? 한 10만 개나 12, 3만 개만 있고, 나머지 한 해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한 55만 명 이래 될 건데, 그러면 40만 명은 갈 데가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나 단기직이나 알바로 가야 된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딱 깨놓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앞에 이야기한 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던 사람들이 기술을 배운 게 아닌데 거기에서 대다수가 떨어지는데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이 혁명 21에서 제안한 게 문재인식의 사기 한국형 뉴딜이 아니라 진짜 한국형 뉴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올해 예산이 607조입니다. 607조. 이 607조 안에 일자리 예산이 수십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즘 애 안 나오니까 그야말로 저출산 예산이 또 몇십조. 복지 예산이 몇십조가 돼 있어. 저는 고용이 최고의 복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예산의 10%면 60조잖아요. 자, 연봉 3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60조를 가지고 하면 몇 명이 될까요? 뉴핑 열심히 안 받구나. 200만 명. 그러니까 60조가 그냥 60조라 하면 개념이 잘 안 오지만 3천만 원짜리 월급장의를 200만 명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 3천이면 한 달에 250이잖아요. 작지만은 또 백수보거나 알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년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사는 속에는, 세계는 고임금을 받는 젊은이들은 한 10%, 15% 안팎이고 나머지 85%의 젊은이들은 다 저임금을 받는 세상에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 맞게 그 사람들 기준을 두고 세상을 설계해야지 고임금 받는 젊은이 기준으로 집값을 정하고 생활비를 정하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250만 원 사는 사람 둘이가 결혼하면 그럼 월 500을 벌잖아요. 여자가 좀 작게 번다 하면 450을 벌면 그 450을 가지고 집에 대한 은행에서 대출한 부분을 갚고
또 그걸 가지고 저축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국가가 고용의 최고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자, 거기서 이제 아까 공시 떨어진 사람은 어디다 썼냐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중교사, 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런 인문 과목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과목별로 시험 치란 지가 제일 잘하는 걸로. 그래서 성적별로 해가 1등부터 10만 등까지, 뭐 국어 분야에. 국어과 중교사로서 방과 후에 과외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 중교사로 대거 채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계약직이지만 좀 탄탄한 계약직으로 해서요. 자기가 성과를 나.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사교육이 겉으로 42조니 뭐 이러지만 실제 사교육이 난 100조도 넘는다고 봅니다. 집집마다 애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애 하나에 키우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나가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요즘 학원보다 시설이 좋은 데가 학교예요. 교육 예산 20% 이 지자체 예산 연계가 받기 때문에 그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안 가르치고 전부 학원에 가서 공부해요. 그래서 이 과목별로 전국적으로 이 준교사들을 대거 채용해서 수업 끝나면 그 준교사들이 들어와서 과목별로 다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고 거기에 대거 투입하고 또 일부는 요양보호요원으로 일본에 가면 개호요원이라 해가지고 1년에 몇만 명씩 채용합니다. 젊은 애들은. 자, 그리고 아까 말한 사회복지사 같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쭉 배치를 국가가 기본적으로 매년 한 200만 개씩을 채용해야 된다. 미국에 올해 바이든이 뭐 인프라 예산이나 교육복지 예산을 해가지고 한 16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자리를 민간이 창출한다라는 이런 것은 이제는 시대가 끝난 거다. 그래서 국가가 이 200만 명한테 60조를 뿌리면 이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돌고 돌면서 경제를 살리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고 또 투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아까 말한 또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원가주택을 할 때 그 원가주택을 짓게 되면 전국 곳곳에서 거기서도 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그 국가가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은 데서 폴리텍 이런 데서 이제 기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체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그런 쪽에서 평생 일자리 재교육 과정을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내가 취업에 실패했다면 거기에 넣어서 그야말로 본인은 형식적인 형태의 입학금 내고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변화하는 일자리에 맞게 계속 취업될 때까지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지. 그 공무원 시험 치던 과목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까 말한 국가적 200만 명 일자리 창출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폴리텍 같은 재교육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기술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관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황태호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다 해서, 뭐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용접을 하던 부분이, 이제 새로운 신기술의 부품이 나와서, 일자리도 많이 줄고 용접에도 많이 줄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 특히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이제 옛날에는 싼 임금으로 이제 서로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상부상조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한국인보다 거의 비슷하게 받거나 많이 받고 이제 노동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예 사장이 돼가지고 그 자기들만의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사실은 제조업이 또 건설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스마트 팩토리니 자동화니 이런 쪽으로 점점 가고 건설 현장에서도 지금 그런 게 생기고 있거든요. 진짜 용접도 이제 좀 있으면 로봇이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는 국가가
과학기술규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 기술 발전이 능사라고 이야기하고 대선 후보들은 전부 그냥 터틀넥 이런 티 같은 거 입고 귀에 이어폰 끼고 나와가지고 전부 흉내내잖아요. 예? 그 애플 사주 흉내내잖아요. 그러면서 4차 산업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 그게 뭐 완전히 좀 있어 보인다고 박수 치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 혁명이나 이 기술 발전에 대해서 해외로 경쟁하는 뭐 삼성전자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 우리 내부에 솔직히 말하면 그 뭡니까? 요즘 이 뭐라고 오스크라 그럽니까? 그 뭐예요, 그죠? 키오스크. 그래, 키오스크. 그걸 가지고 전부 그 알바 일자리도 다 없애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부분에 일정하게 사업장별로 고용을 갖다가 할당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자리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나중에 사 먹을 돈이 있겠어요? 네? 알바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하게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해외 경쟁력하고 관련 없는 부분에서는 통제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생길 수 있는 일자리는 외노자들을 내보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외노자들을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경제가 성장할 때는 외노자들이 하는 거를 갖다가 이 3D 업종이라고 해서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부분에는 한국인이 아무도 안 할란다. 하지만은 이제는 일자리가 어디서 생길 수 있는가를 찾아다니면서 국가가 찾아야 돼. 찾아서 이 공급을 하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노동 환경이나 조건이 좋지 않아서라면 노동 환경이나 조건을 이렇게 개선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이나 수산업 같은 데 보면 외노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농협이나 수협에서 인력 관리를 하고 유니폼을 입혀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통제하고 그러면서 그런 노동에 대해서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하면 국가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을 차라리 근로장려금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50만 원 받으면 좀 힘들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고용주가 부당하거나 욕설이나 이런 거를 못하도록 그것도 중간에서 농협이나 수협이 컨트롤하고 마찬가지로 이 중소기업에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3D 업종으로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는 업종이 있으면요. 그럼 포기를 해야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특히 조선족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저는 이제 정리해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200만 개의 일자리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200만 개의 일자리를 그냥 한국 사람으로 하라면 안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근로 조건과 환경과 착취와 이런 이 나쁜 요소들을 제거하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또 근로 장려금을 줘가지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워킹 푸어, 일을 해도 가난하지 않도록 정부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월급을 더 얹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는 돈은 낭비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국인이 대처를 할 때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한국형 뉴딜로 200만 개 일자리를 60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외노자들을 정리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라도 억지로 유지시켜야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지. 그 외의 방법으로는 제가 볼 때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문가리가 아무리 재벌 회장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일자리가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고유한 거짓말들을 이젠 그만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저는 예. 지금 40대 중반이고요. 예. 관악구에서 왔습니다. 예.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젠더 이슈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소위 이대남이라고 하는 또 2030 남성들의 그 남성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어루만져줄 수 있는 포용 정책이 있으신지에서요. 제가 사실은 이 젠더 이슈에 대한 본질을 제일 먼저 지적한 사람이요. 제 방송 오래 본 사람이면 알지 모르겠지만 강남역에서 약간
이 정신질환이 있는 친구가, 조현병이 있는 친구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이렇게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미 단체들, 이 여자들이 강남역에서 시위를 하고 해화동에서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고요.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이 살해범이라는 젊은 친구도 집이 가난해가 돌보는 사람이 없고 병원에 가서 정신병 약을 먹었으면 됐을 건데 그 기회를 상실했는데 그래도 일을 해야 사니까 일하러 가니까 식당에서 그 친구를 박대를 하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학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친구가 일종의 여성에 대한 잘못된 분노를 가지고 살해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남성, 여성 문제로 바라보고 이 페미니즘화 시킨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때 내가 지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페미니즘이 솔직히 말하면 20대 남성, 30대 남성도 불행하고 솔직히 한국의 20대 여자, 30대 여자도 불행해요. 불행한 사람 둘이를 싸움을 붙여가 이걸 갖다가 조장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준석류의 이대남 이런 식으로 너무 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20대 남성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군대. 나도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 사고도 쳐가 31개월 했어요. 31개월. 그런데 군대 가면 솔직히 시간 나면 술 먹고 싶고 진짜 술 많이 먹었어. 내무반 밑에 술 먹고 밑에 던져놨는데 옛날에는 내무반 밑에 구멍이 있어가 나중에 뱀이 한 마리 들어가서 뜯었는데 술병이 산더미처럼 나왔어.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군대에 가게 되면서 학습 능력도 단절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속성도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이 그 군에 의무 복무하는 부분. 근데 한국에 좀 살만한 사람의 자식은 또 군에 안 가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의 자녀들이 대부분 군에 가서 2년 이상을 소모하고 또 대기 시간까지 하면 한 3년까지 깨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의 취업이나 또 시험 성적 이런 부분에 뒤처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여자도 의무 복무를 하라든가 아니면 원하는 여성에게도 허용해 주든가 그러면서 이 군에 간 남성들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이 경력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 경력 인정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그만큼의 핸디캡을 인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산점을요. 그게 나는 꼭 진짜 양성평등이라고 봐요. 여성이 군에 간 사람은 마찬가지로 대우를 그렇게 자진해서 가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월급도 솔직히 모병제는 나는 반대를 합니다. 모병제라는 것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거는 없는 집 자식들이 다 군에 가서 그야말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집 자식들은 다 빠지는 병력의 왜곡이라고 봐요. 이 대치 국면에서. 그래서 모병제는 아니지만 월급은 한 100만 원 정도는 줬어. 군에 갔다 오면 그래도 조금 쓰고 남은 걸 모아서 학자금 융자라도 갚을 수 있게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여자분이 댓글로 일어났어요. 여자는 출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거기 우리 저 1조에 여기 딱 올려놨잖아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자녀 수에 따른 우선 배정, 평당 700 아파트. 그래서 출산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보육 육아를 갖다가 국가가 상당히 지원하는 쪽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만 홍준표나 이준석이 이런 것을 자극해가는 방식으로 자꾸 이대남이라고 이걸 갖다 특화시켜가는 부분은 그리고 뭐 지금 일변이 어떤 사이트들에 가면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아니 지금 현실에 둘이 연애해라 붙여놔도 안 하는데 예? 결혼할 형편이나 집이 없고 뭐 직장이 없다고. 근데 이제 둘이가 보면 불꽃이 튀어야 될 청춘 남녀가 저 꼴패미부터 시작해서 저 일변함 이런 식으로 서로 하면요. 이게 나라 꼴이 멸종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오늘 출연한 사람에. 예?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자들은 뭐 대수가 있냐? 똑같아요. 저거들도 예? 담배 하나 피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래 돼서는 안 된다. 나라가 사랑의 짝짓기 운동도 하고 집도 지어주고 해가지고 예? 연애도 하고 그리고 한참 정력이 완성할 때 출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이게 나라가 이렇게 끌고 가면 되냐. 나는 이걸 부추기는 정치인도 굉장히 나쁘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중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런 거를, 내가 이 말을 하면 뭐 이대남이라는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지 몰라도 이 진실되게 말을 해야죠. 예, 그건 안 좋은 부분이다 봅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부분. 예. 경력에 대해서 한마디 좀 첨언만 작년에 2021년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승진할 때 원래는 이제 병역 가산점을 줬는데 이제 작년부터 7월인가 안 주는 걸로 이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병역 가산점 이제 시험에서 주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대충 말씀드리면 원래는 예전에는 그 가산점이 5점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이제 이화여대 다니는 어떤 그 학생이 공무원 시험 봤는데 거의 만점에 가깝게 합격 점수 나왔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그 남성이 그 가산점 받고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더니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떨어지는 거는 이제 좀 이제 불합리하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가산점을 없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헌재에서 가산점을 다 없애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온 거 보상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를 특히 공공기관의 그 시험으로만 보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에 딱 넣어놨잖아요. 이 서포 15조에 그 부분을요. 그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요. 하버드 대학에 고등학교에서 SAT 시험, 입학 자격 시험을 거의 뭐 전국 타검을 했는데 흑인 여자애한테 떨어졌어요. 백인 여자애가. 소송을 냈어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연방 대법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흑인이 상대적으로 이 교육의 기회나 이런 부분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불공정을 보완하는 부분에 제도가 있는 거를 꼭 시험 성적만으로 가는 부분을 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전 사회에 개인 기업이든 모든 기업에 남성 중에도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주지 말고 적어도 이 청춘의 이 기회를 군에 가기 위해서 소비된 만큼은 철저하게 계량화해서 저는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경력 인정을 평생 지속되도록 모든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여성들한테도 군에 가는 부분을 개방해서 여성들이 군에 가기로 하면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왜냐면 군 자원도 부족하니까. 그럼 여성도 군에 가면 매달 1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자, 또 말씀. 저는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 우리나라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평생 우리나라에서 그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되게 굉장히 좋은 그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민재님도 아시겠지만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내셔널 헬스케어라고 정말 별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 재정을 점점 망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한국이랑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외국인들 특히 조선족 중국 한족들이 뭐라고 남기는가 하면 우리도 한국에 세금 내고 의료보료 내는데 왜 우리한테 대우를 안 해주냐 이래요. 그래서 외국인도 이렇게 뭐 지금 F4 비자 발급받아 온 사람은 그리고 또 H2 취업 비자 발급받고 온 사람은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을 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평생 내잖아요. 소득을 이렇게 발생한 이후부터 평생 의료보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일하는 만큼만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료보료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평생 낸 부분만큼의 가중치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낸다면 그 사람은 20만 원을 내는 게 맞지요. 훨씬 많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동등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3억, 4억씩을 실제로 발생했어요. 3억, 4억씩을 한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18억을 갖다가 의료비를 갖다가 한 명한테 지출된 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에 기회는 주되 외국인은 그 의료보험에서 그동안 안 냈던 부분을 가중치를 둬서 한국 사람보다 2~3배는 최소한 의료보험 기간 동안 많이 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상한선을 정해서 얼마가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이 전부 부담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도 또 국민연금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가 좀 웃긴다고 봅니다. 왜 외국인한테 국민연금이란 건 국민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외국인 연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연금까지 해준다. 이건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민재 씨, 뭐 입이 건질건질 하시네요. 저 대표님께 한 가지 질문이 예, 예. 있는데요. 제가 뭐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문하고 많은 대답을 들었지만, 근데 이거 한 가지 제 이 생각인데, 서포 15조에 보면 뭐 이게 뭐 의전, 약전, 뭐 치전, 로스쿨 다 없애버리고 뭐 시험 그걸 학력고사 같이 시험으로 해가 옛날 같이 뭐 의대, 약대, 한의대, 혹은 뭐 이렇게 법대 혹은 뭐 사실회가 그 갖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 한편으로 생각한 게 뭐 조민 사태나 이런 것 같이, 근데 그거는 입시 부정한 사람들은 이제 처벌만 심하게 이제 못하게 아예 그 매장시켜버리는 정도로 하면 되지.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시험에 망쳤어. 근데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못 갔어. 근데 난 의사 계속 되고 싶어. 그럼 하면 한번 나는 의전을 다시 공부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낫지 않겠나. 그리고 그 입학하는 과정을 제2의 뭐 이렇게 내셔널 exam처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우리가 이걸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일리가 조금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바늘 구멍만한 기회가 생기면 거기 좀 있으면 소가 들락거려요. 이게 처음에 입시제도 이래 만들 때 서울대에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서울대 갈 기회가 부족하니까 뭐 그 농가 계열 뭐 그런 부분에 농고 나온 애들을 서울대에 좀 넣어주자. 요렇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계, 그 공고 나온 애들도 좀 넣어주자. 그리고 외국에 갔다가 온 사람들 뭐 상사 자녀들도 좀 넣어주자. 요렇게 특례 입학 제도가 되기 시작하더만은 그게 이제 이 완전히 수시, 정시, 뭐 학생 종합기록부부터 4,000가지의 입시 방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이 본질적으로 이 부패 성향,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물불을 안 가린다. 그리고 돈이 많고 정보가 많고 네트워크, 인적 관계가 좋을수록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이 다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시험 말고 기회를 갖다가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법에서. 현재로서 뭐 시험이 대안이 아주 큰 대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터네이티브한 대안은 되죠, 그냥. 네. 그래서 한국만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미국 시험을 치는데 미국의 입시제도 SAT하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서클 활동 잘하고 뭐 치어리더 다리 번쩍번쩍 들고 뭐 미식축구 잘하고 농구 잘하면 좋은 대학 간다 했잖아요. 요 근래 미국에서 터져가 난리 났잖아요. 유명 영화 배우 고위층 자녀 입시 비리. 미국의 입시 비리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고 다 법을 지킬까? 그게 아닌 게 드러났어요. 미국의 입시 비리도 한국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저는 용하다고. 만약에 한국에 미국 입시 비리처럼 저런 제도를 한다면 한국은 촛불 들고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지금 이 한국의 지금 입시 비리가 만연해서 강남에 한 가보세요. 좀 사는 집의 자식들 중에 우리 때도요, 내 친구도 이 학교 공부 진짜 못해서. 근데 고대 간 애가 있어요. 말 타고 간 애도 있고. 네? 미스 코리아도 그 말 타고 고대 간 애 있었잖아요. 우리 때부터도 그랬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진짜 엄격하게 해야 된다. 한국에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가가 그건데, 그러면 신분 상승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엄격해야 되고, 특히 의사라거나 판검사나 변호사는 또 다른 신분 상승에 몇 안 되는 기회인데 더 엄격하게 해야죠. 그래서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 하면 다시 시험 치서 가면 되죠. 딴 거 했다가. 그래서 의전원이니 공공의사니 이런 부분, 특히 또 로스쿨이니 이거 전부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뭐 소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제2의 교사들 취업해가지고 그래서 우수하거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뭐 촌에 보낸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돈 많이 주고 인센티브 준다. 근데 그걸 갈락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집값이 이게 좌우가 되는,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울, 대구, 수성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 입시 때문에 관련됐다는데 가는데 완전 사교가 작겠나 이런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걸 설명해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네, 서포 15조 중에
이게 사실은 그 부모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득권이 봤을 때는 서포 15조 중에 안 되겠나 네. 하지 그 전부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 있죠. 네. 그런 것만 모아갖고 이거 만든 거예요. 될 게 없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혁명 21로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 학교의 기존 교사들요, 정교조 없애고 시험을 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교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전부 학원에 가서 공부를 다 해요. 그러고는 학교에서 정치 이야기나 해서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전부 평가해서 한 30%의 교사를 정년 보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수도 정년 보장 안 하잖아요, 요즘. 근데 교사를 왜 정년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교사도 평가를 해서 학습 능력, 가르칠 능력, 평가 능력, 이런 것이 떨어지면 교사도 내쫓아야 된다. 그 내쫓는 자리에 중교사 한 사람, 특히 어려운 지역에 가서 가르친 중교사들을 이렇게 정교사로 발령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겠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돌아갑시다. 1915년쯤에 영국에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여자는요, 마디나 개하고 똑같았어요.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여왕이 오는 경마대회에 여성이 한 명 몸을 던져가 자살을 했어요. 투표권을 달라고. 그래갖고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1920년대가 돼서야 투표권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주자고 했으면 사람들이 다 그게 되겠나 했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되겠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내가 기득권에 너무 이렇게 깊숙하게 몸을 담은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요, 변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의지를 가지고 특히 기득권일수록 이 세상의 문제들을 좀 고치겠다라는 양심을 가져야지 기득권이 계속 누리려고 하면요, 나중에 이 세상은 혁명으로 진짜 폭력혁명으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기득권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자, 시간이 좀 되고 있으니까 짧게 누가 하나 질문할 게 있으면.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교대 인원 정원 축소는 불가피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히 그 기득권 중에 하나인 정교조가 강하게 반발할 건 불보듯 뻔한데요. 교대나 뭐 추가적으로 뭐 지방대까지 해서 교육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취업을 못하는 학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문으로서 그걸 할 부분으로 전국의 과를 국립대학에 몇 개 정도, 두세 개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좀 없애는 게 맞고 또 전체적으로 과잉 생산되고 있는 학과들은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교조 없애는 거는 민노총 없애는 것만큼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혁명 21이 집권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곧바로 6개월 안에 정교조나 민노총이나 또 마찬가지로 정경련이나 이런 거를 없애겠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붙이겠다. 이거 국민투표 안 붙이면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붙여서 부결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사람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 한국의 보수가 비루하고 참으로 비겁해가지고 이런 말을 못 하는데요. 얼마 전에 보면 대만의 차잉원이라고 총통이, 여자 총통이 4개 문제를 친미냐 하는 이런 문제하고 관련되는 원자력 이런 예민한 4개 문제를 투표에 붙였잖아요. 다 질 거라는데 투표 붙였는데 다 이겼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거는 세상의 발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져야 되고 그 소신이라면 자기 거치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국민들 앞에 있는 대로 설명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져야지 그런 용기를 가지지 않고 얄팍하게 그냥 임기 동안 채우고 도둑질이나 해먹고 가겠다. 그런 정치인이 국민들이 지지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당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혁명 20의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경영 연구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입은 못하지만 지지를 보내는 많은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어두운 대한민국의 한 줄기 빛이 바로 혁명 20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승패를 떠나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같이 열심히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 관계로 많이 못했는데요. 반드시 머지않은 시기에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시간 음주까지 하면서 난장 토론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We are